저는 관점과 우선순위가 이제 정치에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만 39세 이하의 유권자들이 31%인 때에 비해서 사실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정치인의 연령 비율은 21대 국회에서는 4.3%였고 22년도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원이 전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당사자가 나를 닮은, 나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더 많아져야 아무래도 좀 더 정치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효능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실패가 많아진다, 네, 이런 맞습니다. 얘기군요. 예, 저는 또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 기대가 본인들도 있고 네. 사실 저희 같은 기성 정치인들도 청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늘 매번 선거 때마다 뭐 말만 무성하고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데 뭐 박혜민 대표님 하시는 이런 기관, 단체 내지는 회사에서 이런 좀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현실 정치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이 준비를 좀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 열정만 가지고 들어와서 한다고 해서 현실 정치에 성공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또 그냥 나오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당선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다음에 당선된 몇 사람들이 제대로 잘해줘야 되는데 네. 실제로는 들어와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잘한 분이 뭐 꼽으려면 별로 꼽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랑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쪽도 마찬가지죠. 청년 정치에 기스만 낸 이런 청년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당선되는 과정도 어렵지만 당선되고 나서 실제로 잘할 수 있는 이런 준비 과정이 많이 부족한 거 아니냐. 준비는 뭐 저는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인문학적 소양, 어느 정도의 공부량이 필요한 겁니다. 국회에 와서 두각을 나타내고 하려면은 그게 좀 부족하고, 둘째는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바퀴가 같이 돌아가야 국회에 와서 성공하고, 성공한 모델들을 청년들을 많이 만들어줘야 또 뒤따라 오게 되는데, 이게 지금 어느 것도 작동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면 안타깝지만 이제 나오고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레퍼런스가 너무 적다고도 생각합니다. 사실 중년 정치나 혹은 더 나이가 많은 60대, 70대 정치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실책을 발휘했을 때 중년 정치의 기스가 났다, 혹은 노년 정치가 몰락했다라는 기사 타이틀이 나지 않는 것처럼 사실 청년 정치의 레퍼런스가 적고 그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 인물 자체의 대표성을 곧 청년 정치의 대표성으로 치환하기 너무 손쉽지 않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어떤 준비된 정치인들의 필요를 너무 느끼는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놀랐던 건 정당의 인재팀이 없다는 거였어요. 사실 모든 정당의 인재팀이 없습니다. 사실 인재가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럼 사실 개인의 역량의 성장을 탁월한 개인만 아주 운이 좋거나 아니면 어떤 일부만 갖추고 나서 등장해야 하는데, 사실 그게 정당 안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닌가? 청년 정치의 구호는 선거 때만 되면 있다가 네, 선거 지나고 나면 사라졌다가 선거 때 되면 또 나오는 또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 뭐 다들 국회를 뭐 타겟으로 하고 하겠지만 이 경험을 또 쌓아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두 가지 역할이, 하나가 중앙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구를 관리한다는 지역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아예 지역에서부터 경험을 쌓아오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초의원 한 번, 두 번 하고 네네. 광역의회에 또 나갔다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로 들어온 사람이 많아지면 국회의원의 역할 중에 하나인 지역에 대한 공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치 메커니즘을 배워오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고, 양쪽 정당 모두가 이 기초의회에서 비례는 뭐 청년으로만 다 준다든지 하는, 또는 뭐 시의회, 광역도 마찬가지인데 광역으로 가도 일정한 부분은 비례의 절반은 무조건 청년을 다 준다든지 하는 식의 좀 어떻게 보면 좀 강압적인 제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느 때는 그런 어퍼머티브 액션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너무 동의하는 게, 저는 정치는 어떤 부분에서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작 훈련할 수 있는 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정치의 훈련을 어디까지 해야지 준비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많은 직업들은 경험에서 성장할 때 가장 효과적인데 네. 지방의회나 지방의원을 통해서 직접 정치를 하고 유권자를 설득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부분은 너무 동의하고, 그래서 사실 뉴에이즈도 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부터 지원을 시작했었던 부분도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너무 공감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당에서 아예 인재팀으로서의 기능을 두지 않는다면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일시적이고 반짝한다는 결과에 지속적이지 않다는 동의로고, 그거는 그 반짝 등장한 개인의 탓이라기보다는 인재풀을 관리하지 않았던 정당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럴까 했더니 사실 정당법상 채용할 수 있는 정당 내의 인력은 제한적이고, 사실 정당의 리더가 바뀔 때마다 어떤 청년 정착교가 시도되고 청년 조직이 시도되지만 리더가 바뀌면 다시 일시적으로 그치고, 그 전에 열심히 했었던 청년들은 다시 꼬리표가 붙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기 좀 어려운 면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정당법이나 이런 한계 안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인재 성장과 인재풀 관리를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오늘 좀 뵙고 싶었던 건 여의도 연구원은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여쭤보고 싶기도 했습니다. 저희 여의도 연구원은 이제 아카데미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년들 모아서 저도 강의를 해요. 우리 부원장인 정경희 의원님도 강의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통해 지금 또 새로 시작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앙마르쉐 방식이라고 해서 프랑스가 했던 그런 방식, 마크롱이 있었던 방식을 통해서 청년들이 앞으로 다가올 총선에서 필요한 정책을 뭐 교수들이 탑다운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청년들을 만나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직접 듣고 직접 가져와서 건의하면 그걸 내년 총선의 공약으로 만들겠다는 소위 바텀업 방식이죠. 현장에서의 목소리, 이거를 통하는 앙마르쉐 방식을 도입을 또 했습니다. 저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정치의 효능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관점과 우선순위가 잘 반영되지 않는다. 어떻게 우리는 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전쟁 세대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IMF 세대도 있고 민주화 세대도 있고 또 제가 태어났을 때의 또 세대가 있고, 정말 동시성의 비동시성이라고 할까요? 정말 다양한 세대가 섞여서 살고 있는데, 이 관점과 우선순위를 실제 경험한 사람이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으로서의 시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나, 제가 만난 이제 지방의원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지방선거를 지원하다 보니 실제 현장성이나 학습에 대한 기민성이 훨씬 높으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하려고 한다, 일을 잘 하려고 노력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좀 더 아쉬운 점은 저는 좀 더 현장성을 가지셨으면 한다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 지역에서 지역 기반으로 유권자를 설득해서 투표를 얻고 당선이 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거나 혹은 내 의제 전문성에 맞춰서 그 의제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현장을 기반으로 한 젊은 정치인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등장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중앙 정치에 있어서 평론을 하거나 혹은 메시지를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기 현장과 자기가 어떤 사람들을 대변할지에 대한 현장성이 좀 더 날카로워져야 그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하겠구나라는 기대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청년 정치의 장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희 세대는 완전히 가난하던 시절에 살았거든요. 저희가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저희 세대는 사실 어릴 때 도시락 못 사오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청년들은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급식 거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도시락도 못 사오는 친구들도 많은 시절을 살았고, 1인당 GDP가 제가 태어나던 해에 우리나라 64불밖에 안 되던 이런 시절에서 지금 33,000불 시절로 오면은 세대별로 완전히 같이 살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사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패러다임이 다르니까 기성세대는 청년세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봐도 그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근데 정치는 기성세대만 위해서 하는 정치가 아니니까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가진 생각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패러다임 안의 내용,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 정치의 가장 큰 장점은 기성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이해하고 그걸 표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소위 여의도 정치라는 단어로 일컬어지듯이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직장 경험도 없는데 정치판 근처에서는 많이 해서 정치 문법은 많이 아는데 실제적으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현장의 목소리는 잘 모르고 정치권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는 이른바 정치 머신이라고 하는 기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최고의 단점이라서 아까 박혜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에부터 좀 이 현장 정치, 현실 정치를 보면서 정치 이전에 정책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어야 성공한 청년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 원인은 궁극적으로는 청년의 중요성, 청년이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장점, 역사적인 흐름에 대한 장점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 우리 기성세대 정치인들이 따라서 뭐 선거 때 되면 청년표 얻어야 되니까 청년을 그냥 불쏘시개로 쓰고 그 다음은 케어하지 않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그 필요성을 충실히 이해를 하고 있다면 한 번 일회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청년을 키워 나가야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이제 원인은 그렇고 제가 이제 해법이라고 하면은 아까 슬쩍 지나갔습니다만은 이 기초부터 시작해서 광역까지 적어도 첫 단계의 비례대표를 뽑을 때에 여성 할당을 하는 것처럼 청년 할당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성세대 정치인들은 지역으로 나오면 되는 것이고 비례는 직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저는 여성과 세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능은 기성세대도 그 직능에 대표하는 예를 들면 변호사, 의사, 뭐 간호사 대표하는 사람 충분히 있거든요. 굳이 비례를 하지 않더라도 그쪽으로 나오고 비례의 자리는 여성 절반에 청년 절반 뭐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해서 한 번 기회를 주고 한 번 4년의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지역구로 무브해서 출마해서 또 정치를 계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지 처음에 청년 보고 너 지역구 나가서 붙어라 100% 집니다. 뭐 100%좀 너무했나? 90%는 90% 이상. 쉽진 않지만 또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으니. 네. 뭐 그렇죠. 뭐 예외적으로 기초는 좀 당선되는데 위로 올라올수록 광역일수록 광역, 그렇죠. 네. 국회 올수록 점점 더 당선 확률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의 자리는 비례로 경험하고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다가오는 총선에서의 비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도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다가오는 총선도 이제 그 기초나 광역은 아니지만 네. 총선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당 내부에 아직 그 문제 비례까지는 지금 진도가 안 나왔습니다. 지역구에 누구를 공천할 것이냐 이게 지금 급선무인데 네. 비례 문제를 직역 중심으로 할 것이냐 세대 중심으로 할 것이냐 또는 성별 중심으로 할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성별은 여성을 홀수번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미 맞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그 여성 중에도 직능을 대표한다고 해서 60대 70대를 뽑을 것이냐 또는 뭐 성별로 청년들을 여성이지만 청년 여성을 뽑을 것이냐 하는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인재팀일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아까 뉴에이즈 메이트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네. 정치를 결심하신 분들 중에 정당을 결정하지 않으신 분들이 거의 절반 가깝거든요. 내가 정치를 해보고 싶어, 내가 정치로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훈련해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바로 정당을 결정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정당과 접점을 만들고 당원으로서 또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데 사실 당원 교육이나 훈련 기회가 없다면 또 이제 청년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것 역시도 어떤 이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조직 체계 자체부터 변화를 만드는 것이 좀 더 지속 가능한 약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일이긴 합니다. 예, 공천은 그동안에 뭐 공정하게 하겠다, 시스템 공천하겠다, 과학 공천하겠다 말은 많이 했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된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항상 공천 후유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제가 여의도 연구원장이 되고 나서 이거 이제는 정말 말로만 구호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시스템 과학에 의한 그 공천을 해야 됐다 해서 이 AI 공천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챗GPT 여러분 보시면 챗GPT한테 우리가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각종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를 자기가
딥러닝에서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천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37개의 변수를 보는 AI 공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어떤 A라는 사람에 대해서 37가지 변수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 프로그램이 챗 GPT처럼 찾아서 정보를 다 수집해서 공천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선호 또는 줄을 섰다 또는 뭐 돈이 많아서 어떻게 기여를 했다 이런 것들이 변수가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실력을 쌓아왔느냐 얼마나 활동을 해왔느냐 이게 큰 변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투명성, 체계성, 일관성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 주신 부분은 어떤 면에서 투명성과 체계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젊은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시간을 들일 수 있는 자원이나 아니면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런 그 체계성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어떻게 또 변화를 만들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들고요. 그리고 다른 마지막에 일관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그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기초의원 채용 공고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기초의원이 되려면 어떤 게 준비가 되어야 할까를 미리 정보로 공유를 드리려고 했을 때 사실 공천 부분은 중앙당, 시도당, 또 당협에 따라서도 다 다르다 보니 일관성이 다르고 선거 때마다 달라져서 아무리 준비를 하더라도 그때 돼봐야 알아요 라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농담처럼 당바당이라고 해서 당협위원장 바이 당협위원장이다 라고 하기도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일관성이 있어야 체계적 훈련이 가능한 것처럼 투명성, 체계성뿐만 아니라 일관성도 같이 보완이 되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까 세대성이나 직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비례성이 반영될 수 있게 하려면 그 시스템이 어떤 게 더 보완이 필요한지도 같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수 정당이 꼰대로 보이는 이유는 보수의 개념이 뭔지 보수의 가치가 뭔지 이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꼰대 정당의 보수는 보수의 개념이 오로지 자기가 잘 나가면 혼자서 잘 살면 된다고 하는 개념, 다시 말해서 자유의 개념을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진정한 보수의 개념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뭐 독일의 비스마르크라든지 영국의 디즈레일리라든지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사회보험제도 이걸 처음으로 도입한 분들입니다. 즉 보수가 공동체에 대한 걱정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그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보수라고 해서 반드시 꼰대일 필요가 없는데 보수 정당을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수의 기본 개념이 자유 플러스 공동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꼰대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보수 정당서부터 시작해서 보수의 개념, 이 가치에 대한 기본 교육부터 소양 교육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의도연구원장 맡고 난 이유는 특강 제목이 보수란 무엇인가입니다. 저는 꼰대 얼굴만 보이니까 꼰대 정당 이미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얼굴이 훨씬 젊고 다양하면 저는 그런 이미지는 훨씬 더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국민의힘의 어떤 이미지 중에 권위주의적이다 혹은 어떤 청년들에게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라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더 쇄신하고 혁신하느냐가 또 이번 선거 다가오는 선거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그 가치로서도 되게 중요하지만 누가 가치를 대변하고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유권자가 말 통할 것 같아. 내 이야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호의가 훨씬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딱 TV 틀었을 때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얼굴마담으로 약간의 기회가 제한되어서 열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사결정 안에 더 많이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구성을 볼 수 있다면 좀 더 꼰대 정당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젊으면 어리숙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조직이 있는가 반면에 젊으면 유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제가 미성숙하다, 어려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을 때가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뭔가 해내야 할 때, 그리고 규제가 가장 심할 때, 그리고 뭔가 어리면 미성숙하니까 의사결정을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던 것 같은데 20살이 되니까 청춘은 좋다, 유망하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방법으로 갑자기 확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혁신을 추구하는 조직은 젊음이 결코 어리숙하다가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가능성과 유망성을 가진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젊은 게 어리숙하다가 아니라 이 정치 산업 혹은 정당 자체 혹은 우리의 정치가 젊은 사람들을 유망하고 기대를 가지기보다는 어리숙한 존재로만 판단하고 규정해놓지 않았나라는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정치를 결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정치를 결심하고 하기까지 어떻게 보면 경제적 기반이나 사회적 기반이 아주 많지 않은 상태에서 해보겠다는 마음, 어떤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건 정말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일단은 정말 존경하면서 대신에 더 많은 동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함께 해야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내가 잘못 결정하는 것들도 좀 고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동료를 만날 수 있는 뉴에이지로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정치인의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는 만큼 더 많은 동료들 그리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유권자들과 함께 그 여정을 같이 외롭지 않게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위대한 도전을 동료들과 함께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면 세상에 우리 히말라야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히말라야 산맥이 있기 때문에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거거든요. 에베레스트가 높은데 그게 뭐 사하라 사막이나 태평양 한복판에 있으면 자기가 세계 최고봉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산맥에 있기 때문에 제1봉, 뭐 K2봉도 거기 있지만 세계에서 높은 봉우리들이 그쪽에 많이 모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간에 격려하고 서로 간에 독려해서 새로운 봉우리를 만들어가는 노력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플러스 정치권에서 기성 정치권에서도 늘 꼰대스럽기만 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멘토를 모시면 훨씬 그 청년들만의 노력이 가속화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분들을 찾아서 멘토로 좀 모시면 또 속도가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멘토로 해주시나요?